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타라 새끼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최유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새빛 둥둥섬, 누리꾼들로부터는 세금 둥둥섬이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듯 세금 낭비의 전형으로 불리던 새빛 둥둥섬이 이제 서울시의 문화의 명소로 다시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새빛 둥둥섬의 변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새빛 둥둥섬 조감도부터 한번 보시죠. 예. 새빛 둥둥섬은 한강 한복판에 떠 있는 인공섬이라는 독특한 입지와 유리로 감싸 있는 그 외양 때문에 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거 조감도인데요. 외양이 굉장히 아름답죠. 네. 외양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위치는 그 서울 반포 한강공원의 남단에 위치하고요. 규모로는 3개의 섬, 9,995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면적의 1.4배에 달합니다. 사업비는 그간 1,390억 원 들었고요. 건설 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년이 소요됐습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플로섬이고 주요 주주로는 주식회사 효성이 57.8, SH공사가 2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새빛둥둥섬은 2011년 5월 부분 개정 당시 세금을 낭비, 전시 홍보성 사업이다.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네네. 전면 개장 그 목표 시기는 방금 말씀드린 2011년 9월이었는데 이게 집중호우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운영사 또 선정이 안 돼서 2년 동안 지체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에 새빛둥둥섬 사업이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거기다가 투자비도 기존 662억 원에서 1,390억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됐다라는 감사 결과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는데 지난 12일에 박원순 시장과 효성 측과 정상화 합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죠. 예, 이 운영사 선정 문제로 2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었죠. 그러니까 한강 새빛둥둥섬이 내년부터 공연과 전시, 수상 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다음 달 6일까지는 한강의 옛사진 등 100여 점을 볼 수 있는 새빛둥둥섬 내 전시장이 먼저 개관한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서울시와 주식회사 효성은 지난 12일 새빛둥둥섬 제2섬에서 박원순 시장과 효성의 이상훈 대표가 참석한 건데 새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 체결했습니다. 네. 효성은 사업 시행자 가운데 최대 출자사죠. 박원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이 새빛둥둥섬이 흉물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협력과 조화의 상징으로 거듭나서 국내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 효성 측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서울시가 공공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요구는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효성의 이상훈 대표는 새빛둥둥섬을 이룬 3개의 섬이 각각 구조가 특이한 만큼 그에 맞춰 국제행사나 가족행사, 그리고 연회 공간과 전시 공간 등을 마련하겠다. 또 야외 공연장은 세계적인 공연 계획서 연계해서 정말 좋은 볼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새빛둥둥섬 운영사 선정 문제 이거 관련해서 몇 개의 기업과 접촉 중이고 네. 임대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서울시와 효성 측이 새로운 계약을 맺고 의욕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예, 그 양측의 운영 정상화 합의는요. 사업 시행자가 새빛둥둥섬 이전에 3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했던 것에서 20년 무상 사용, 10년 유상 사용 이걸로 바뀌었고요. 선 기부 체납만 허용하던 것을 후 기부 체납도 이제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플로섬, 그러니까 효성의 자회사죠. 이 새빛둥둥섬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1,000억 원 대출을 받은 탓에 서울시로 소유권을 넘기는 선 기부 체납만 허용하면 나중에 대출금 상황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 고려해서 후 기부 체납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네. 양측은 아울러 운영지체 보상금 92억 원. 이게 92억 원 중, 이것은 이제 공공성 확보에 전액 투자한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네. 이 운영지체 보상금은
사업 시행자가 운영을 이제 정상적으로 못했을 때 시가 부과하는 일종의 벌과금이죠. 근데 그것이 92억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예. 양측 이 밖에 사업자 규칙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 시 지급금을 내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총 선순위 채무의 상환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을 마친 이 주식회사 플로섬이 세빛둥둥섬 운영계획 수립과 새 운영사 절차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문제는 이렇게 다시 개장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지만 과연 수익을 남길 수 있을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지 많이 좀 궁금해 할 텐데 상황이 어떨까요? 이건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세빛둥둥섬 운영은 시행사 플로섬 측에서 직접 맞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월 임대료가 10억 원씩이나 듭니다. 월에요. 예. 네. 이 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탓인데요. 이를 위해서 효성은 플로섬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연이나 전시, 컨벤션, 레스토랑 등의 시설이 본격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효성은 레스토랑 등 일부 시설은 외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전체 시설 중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은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서울시와 효성은 연내 세빛둥둥섬을 일단 개방하고 너무 지체됐지 않습니까? 부대 시설을 갖춰서 내년 11월에 전면 개장한다. 이 방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빛둥둥섬이 수익을 내면서 본 궤도에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네. 플로섬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최고급 시설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이미 이게 2011년에 이 부분 개장 때 명품 브랜드 모 업체의 패션쇼를 열었다가 정말 그때 대대적인 사회적 비난을 받았죠. 네. 그렇게 명품 브랜드를 이제 패션쇼 열면 욕먹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수익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수를 뒀던 것이죠. 일단 서울시 관계자 세빛둥둥섬의 모든 운영은 플로섬이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지만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공성을 가진 행사 정기적으로 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외양도 멋지고 비용이 많이 든 만큼 이게 좀 잘 활용이 돼야 할 텐데요. 근데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 세빛둥둥섬이 인공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안전 문제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출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상황이 어떨까요? 이게 이게 수익으로도 조금 그렇죠.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서울시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원래 다리 설계는요, 이게 물에 뜨는 부교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고정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세빛둥둥섬 공사 착수 때였던 2009년 3월에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장마 기간 등 안전 우려로 인한 운영 차질의 문제 계속 제기했었던 문제입니다. 한강 일대에서 가장 저지대가 반포, 이 한강공원이거든요. 근데 네.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세빛둥둥섬은 잠수교보다 이게 낮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정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2011년 1월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빛둥둥섬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설계를 했고 200년 홍수 빈도를 고려해서 홍수 때 안전을 확보했다. 보도자료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달 장마 때 이 세빛둥둥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천 예보에 대비 및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0일, 그러니까 6월 20일이죠. 네. 무기한 섬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예. 공지문을 띄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되어 있던 행사도 그 다음 달로 연기된 적이 있었죠. 당시 섬 운영자인 플로섬 측은 이게 위험해서가 아니라 개장 이후 첫 호우 예보를 맞아서 한번 시험 삼아 문을 닫은 것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집중호우로 한강물이 불어나는 이 시기에는 시민 접근이 어려워서 개장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개장도 안정적이지 않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던 대로 수익성 문제도 생기거든요. 네. 그럼 플로섬은 물론 효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시행사가 운영사를 선정해서 매월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임대 분양 위해서 그 위험 부담까지 같이 안아야 되거든요. 네. 상황이.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효성그룹이 전 회사 차원에서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세빛둥둥섬 그간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그야말로 황골탈퇴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기사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는 버스 회사는 물론이고 노조까지 가담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깜짝 놀랐어요. 네. 노조가 이런 데까지 가담하는지. 그 상위 있는 노총이라든지 이런 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일 서울 남부지검은 마을버스 기사에게 6개월 근무 후 정식 채용 이런 조건으로 300에서 500만 원 받은 혐의로 이걸 이제 배임 수재 혐의라고 하는데요. 마을 버스 업체 대표 여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다른 버스 회사의 노조원 김모 씨가 또 4명과 함께 정규직 버스기사 취업을 도와준다면서 구직자에게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네. 지난 8일 도봉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용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시내버스 기사의 대우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4,100만 원. 보시다시피 택시는 2,000만 원, 마을버스는 2,100만 원, 약 2배 정도 수준이죠. 2004년 시내버스 중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임금과 퇴직체불 걱정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서울 시내 보시다시피 시내버스 66개 채용한 버스 기사는 639명. 서울 그 전체 기사가 16,0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정년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 인력만 보관된 셈이죠. 네. 예, 대부분 수시 채용에서 업체 간부나 노조 간부의 영향력이 큽니다. 또 뒷돈이 횡행하지 적발하기도 어렵고요. 돈을 건넨 사람을 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비리 사실이 드러난 회사는 고발자를 우선 해고합니다. 예,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해도 이게 이제 복직하는데 2, 3년 걸리기 때문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네.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 이게 처우가 좋아지다 보니까 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이제 생기는군요. 구체적으로 버스 회사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노조도 가담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수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까요? 하여튼 일단 그 말씀드렸던 대로 업체의 대표나 간부가 돈을 받고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서 만약에 채용 비리가 발각되면 돈을 낸 기사 해고하는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또 기존 기사들에게는 이런 비리를 이야기하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 누구도 이야기 못하겠죠. 네. 여기 노조마저 비리 한 축으로 가담합니다.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기사가 구직자를 알선하면 돈을 받은 일부 노조 지부장과 간부가 회사에 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 꼭 채용해라. 내가 돈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죠. 노조가 사측과 담합을 해서 채용 시 일정 비율을 채용의 몫으로 요구한다는 건데 이것이 채용 인원의 약 30%에서 40% 된다고 합니다. 네, 힙을 그러니까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비리에는 이 버스 준공영제라는 제도도 한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한계점인데요. 일단 그 버스 준공영제라는 것은요, 민간 운수업체가 그대로 이렇게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그대로 유지한 대신 노선 입찰제라든지 수익금 공동관리제라든지 이렇게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버스 운영 체계 공익성을 강화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는 이제 서울시가 2004년 7월 1일부터 도입한 제도인데 시내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전액 서울시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되는 이런 조정 효과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버스 기사의 대우도 좋아지고요. 자연스레 버스 서비스 질도 좋아졌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운영 비용을 보장하다 보니까 일부 부실 업체들이 경영 실적과 서비스 개선을 외면한 채 취업 장사에 나서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지검에 있을 때 여모 대표는 회사 부채로 이 수익금이 채권단에 압류되자 회사 직원 20명 정도의 퇴직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서 약 4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군요. 이 서울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서울시는 이 채용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요. 적발된 업체는 성과 이윤 평가에서 한 건당 500점, 차가 많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울시는 매년 투명성과 안전성 관리 등을 20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성과 이윤을 업체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서 500점을 깎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채용 과정에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외부 면접관을 두고 공개 채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다른 전문가는 또 시가 채용 과정에서 개입하려면 버스 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가 필요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렵다면 비리 업체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는 강력한 처벌 방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 버스 정책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서울시나 제3의 기관이 공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인사권이 업체 소관이라서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업체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아무쪼록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채용 비리가 없어질 것 같고요. 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간에 이 채용 비리 이거 위화감 조성되거든요. 네네.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투명한 채용을 위한 좀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